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몽골의 침략과 권문세족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몽골, 당시 세계 역사상에서도 가장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또 가장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우리 고려는 어떻게 항전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지잖아요. 그 이후에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지배층을 중심으로도 많이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 초기에는 호족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 호족들이 점점 문벌을 형성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신정변 통해서 무신들이 집권하죠. 그리고 지나서는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등장합니다. 뭐 완전한 새로운 지배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있었던 무신이나 뭐 문벌 세력들도 일부 포함해서 새롭게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형성되어지고요. 뭐 뒤에는 또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권문세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몽골의 침략과 대몽항전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침략. 자, 우리 몽골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죠. 몽골은 누가, 그쵸, 태무친, 칭기스칸이 세운 나라. 자, 세운 나라라기보다는 이 몽골은 또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몽골 부족을 통일한 사람, 통일해서 몽골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실제로 세계 정복에 나섰던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이 되는 거겠죠.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금나라 같은 경우도, 여진족 같은 경우도 아골타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거란 같은 경우도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유목민족을 통합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몽골도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칭기스칸이 이 몽골 부족을 통일했을 때 정말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1204년에 몽골 초원을 통일하면서 엄청나게 급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15년에는 금나라, 이자겸이 사대했던 그 금나라, 금의 수도였던 북경, 베이징을 정복하고요. 또 이건 유럽에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해가지고 폴란드까지도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면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고려와 몽골이 처음 만난 것은 121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좀 보면은, 자, 몽골과의 접촉, 13세기 초 몽골이 거란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연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1218년에 거란군이 몽골군에 쫓겨가지고 이제 고려까지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자 몽골이 거란을 쫓아가지고 고려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몽골과 고려군 사이에 거란군을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거란군을 격파하면서 첫 만남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강동의 역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몽골과 고려가 외교 관계가 시작되어지는데, 몽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거란이 막 왔을 때, 쳐들어갔을 때 쫓겨온 거지만 어쨌든 고려 땅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가서 거란을 섬멸해 줬잖아. 우리가 너의 은인이야 라고 하면서 점차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 나가는데, 이제 많은 공물 바쳐라, 뭐해라 시키는 거겠죠. 근데 그 점차 그 요구가 과해지기 시작합니다. 과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려에 왔다 돌아가던 몽골 사신 저고요라는 인물이 압록강 근처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죽인 사람만 알겠죠. 진짜 고려 사람들이 죽였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던 여진 거란 잔당들이 죽였는지, 자기가 스스로 꽥캐고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 몽골의 입장에서는 꼬시땀따 이제 고려를 좀 치고 싶은데 거리가 없었죠. 거리가 이제 딱 생긴 거죠. 그래서 너네 우리 사신을 죽였어? 우리 사신이 너네 나라 갔다 오다 죽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결국에는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차 침입 1231년에 첫 번째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1231년부터 총 9차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몽골군은요, 저항하는 국가, 저항하는 민족,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북방민족, 유목민족 기어이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 전쟁이나 이런 도중에 지나가는 자리는 정말 완전 초토화 시켜버리는데, 특히 이제 되게 유명한 게, 뭐 나중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배우는 친구들은 또 듣게 되겠지만, 저기 이제 호라즘 왕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섬멸, 쏙대밭,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1차 침입 때 보면은 저항 이렇게 북쪽부터 압록강 건너서 내려올 거예요. 저항했던 철산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지역들 같은 경우도 뭐 항복하자고 저항을 하니까 정말 개미새끼 남기죠.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 좀 너무했죠? 소 한 마리,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초토화시켜버리면서 그렇게 정복을 했던 게 바로 몽골 군대입니다. 그래서 몽골 군대가 노렸던 효과는 이렇게 초토화시키면 그 소문이 퍼져 나가잖아요. 몽골 군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저항하면은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그런 공포심, 뭔가 요즘으로 치면 그 소문들, 공포라는 그 소문, 몽골군이 온다, 실제로 몽골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그 소문들이 실제로는 몽골 군대에 대한 공포심을 더 많이 불러일으켰겠죠. 그런 효과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결국에는 화의를 합니다. 몽골과 고려 정부 사이에서 화의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1232년에 2월 달에 몽골군이 다루가치는 이제 내정 간섭하는 감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간섭하기 위해서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의 감찰관들을 72명을 두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72명 두고 광화맺고 돌아가는데, 이때는 채씨 무신 정권 시대입니다. 특히 당시 집권자였던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는 일단은 강화를 맺긴 했지만 그 강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몽골에게 항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박했기 때문에 1차 침입 때는 강화를 맺었지만 곧바로 몽골이 돌아간 다음에 수도를 1232년 7월 달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도로 옮겨서 항전을 준비합니다. 강화도로 옮긴 이유는, 그렇죠, 몽골군은 기병 중심의 부대죠. 그래서 수군이나 이제 해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건너에 있는 강화도가 이 몽골군의 침입으로부터는 좀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 가운데 바닷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의 강화도와 지금의 강화도, 제가 영상 잠깐 띄워드릴게요.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고요. 지금 보이는 다리가 초지대교입니다. 김포에서 강화도로 넘어오는 다리고요. 자, 지금 멀리 당연히 이제 초지대교를 건너오기 전에는 저기가 이제 육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화도인데요. 보면은 우리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볼 수 있죠. 좀 넓은 넓이의 한강 정도의 그러한 너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넓은 곳을 몽골군들은 거의 근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씨 무신정권이 항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방어를 하기에 좀 좋은 유리한 위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육지하고 강화도 사이에 이렇게 평온한 바다 같아 보이지만 지금의 바다와 그때 바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래도 섬들과 섬 사이에 이렇게 간척 사업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매끈하게 섬 해안가가 만들어지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리아스츠키안이라고 하죠.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살들이 훨씬 더 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바다, 얼마 안 되는 바다 같지만 이 사이에 둔 천혜의 장벽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강화도에서 항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몽골의 입장에서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것 자체가 너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나랑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가 대놓고 수도를 옮긴 게 결국에는 몽골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는 강화도로 수도 옮긴고요. 개경에 있던 주민들 10만 명을 강화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강화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은근히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농사짓고 뭐 하기 위해서 개경 주민 10만 명을 강화도로 이주시키고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다루가치들, 몽골의 다루가치들을 다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몽골이 두 번째 침입, 2차 침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몽골이 재침략을 하는데요. 근데 집권자들 최씨 무신 정권과 왕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강화도로 도망가 있습니다. 강화도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왜 모든 고려의 백성들이 다 강화도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백성을 버린 뭔가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왕과 최씨 무신 정권 그리고 지배층들을 대신해 가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되게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뜻밖의 정말 뜻밖의 사건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처인성에서 벌어집니다. 당시 처인성은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닌데요, 토성이에요. 토성인데 여기에 있던 승려 출신 김윤후가 쏜 화살에 적장 살리타, 몽골군 최고 사령관인 살리타가 맞고 전사합니다. 몽골군 최고 사령관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치러 갔다가 정벌하러 갔다가 전사한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런 기록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 유일무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처인성은 어떤 곳입니까? 선생님이 갔다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처인성입니다. 처인성지가 되겠죠. 지금 그래도 아직 토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보건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보건공사에 더해가지고 뭔가 다시 이제 역사 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정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인성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는데 걸린 시간은 6분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처인성이 둘레가 한 400m, 50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m면은 우리가 보는 올림픽 경기장의 트랙 정도의 길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정말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몽골과의 한정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승전지를 생각하고 오신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처인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정말 흙으로 쌓은 토성인데요. 정말 그 몽골군,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쌓아서 총사령관의 쓰러뜨린 그러한 대승의 전적지라고 하기에는 모습으로는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지만 뭔가 이 남아있는 이 유적지, 이 성 자체가 당시의 고려의 관군들도 아닌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백성, 그리고 승려였던 김윤후의 지도하에 정말 처절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당시 국가, 고려를 위해서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정말 내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불길의 의지로 싸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밀려나면 정말 우리 가족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사의 항전을 한 곳이 바로 이 처인성 유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처인성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지만 거기에서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 그리고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호가 쏜 화살에 살리타가 죽게 되어지고 몽골군은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김윤호는요 또 다음에 이 충주성에서 또 한 번 몽골군을 격퇴하는 그런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승려가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두 번이나 격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몽골의 뭔가 숙적, 천적이었던 거죠. 자, 3차 침입 때는요, 세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좀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만들었었죠. 그 대장경을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부인사라고 하는 절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한번 눈으로 진짜 보고 싶은데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구층 목탑. 정말 진짜 한번 아쉬워. 이게 제일 아쉬워. 좀 진짜 보고 싶은데. 그래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이때 불타서 이제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 지배층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육지에서 백성들이, 노비들이, 천민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지배층들은 강화도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삽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다 보니까 바닷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저 전라도 이런 지역에서 세금 걷어가요. 세금 걷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도 한 해도 빼먹지 않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몽골군에 시달리고 있는데 세금 걷으러 왔습니다라고 하고서 세금을 걷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중고예요, 이중고. 몽골군한테 시달리죠. 또 고려 조정에서 세금 걷으러 왔다면서 세금 또 걷어가면서 가혹하게 수탈을 해가죠. 그러니까 전쟁 중이랴, 피난 가랴, 맞서 싸우랴, 농사 지어서 세금 내랴. 와, 이건 정말 좀 해도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는 교훈은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팔만대장경, 아까 초조대장경 불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대장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으로 좀 이겨내 보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저항을 하는데 최씨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결국에는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어집니다. 몽골과 강화를 맺고 수도를 다시 강화에서 어디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삼별초가 끝까지 배중선, 노영희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왕족이었던 승화우온을 왕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래서 진도에 가면은 용장산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진도에서는 또 밀려나니까 제주도로, 또 제주도에도 또 가면은 항파두리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항전을 했던 삼별초가 있고요. 나중에는 교회는 고려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긴 하지만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 설에는 일본의 오키나와까지 삼별초 일부가 옮겨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별초는 어쨌든 이렇게 대몽항쟁에 뭔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좀 평이 갈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자주성만을 위해서 항전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삼별초도 어쨌든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무신 집권자, 기득권층으로서 자기가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백성들을 위한 것보다 그냥 자신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항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 또한 요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고려가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다음 두 번째 챕터 원의 내정 간섭과 권문세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나라한테 패했죠. 그래도 우리는 나라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원나라, 몽골은 정말 세계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항전한 결과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쿠빌라이 원나라 세조라는 인물, 그러니까 몽골에서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름을 바꾸고 이제 중국식 나라, 유목민족의 국가에서 농경 국가로 이렇게 변화를 꾀했던 인물이 원의 세조 쿠빌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쿠빌라이가 왕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몽골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처럼 왕 밑에 세자 있고 후계자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은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쿠릴타이라고 하는 부족회의가 열리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몽골의 이제 몽골 황제였던 헌종이 죽은 다음에 누가 그럼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선 쿠릴타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쿠빌라이와 동생했던 아릭부케라는 인물 둘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쿠빌라이가 송나라 정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중원적에 가 있다가 몽골 헌종이 죽으니까 그 부족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부족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려의 태자였던 원종이 고려 원종이 태자였던 시절에 항복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로 몽골로 가다가 쿠빌라이를 먼저 만나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이었던 쿠빌라이한테 가가지고 항복의 뜻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어쨌든 아릭부케랑 같이 몽골의 황제 최고 지도자 자리, 칸의 자리를 놓고선 경쟁을 하던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거의 40년 가까이 항쟁을 하던 고려가 자기에게 와서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고려의 태자가 자기한테 와서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의 칸에 오르기 위한,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쓸 수가 있어요. 봐봐라, 우리가 고려를 항복시키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 고려가 나한테 항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더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이 고려의 원종이 태자 시절에 항복을 해오자 되게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고려는 만리 밖에 있는 나라로 당태종은 중국 사람들이 정말 뭔가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님은 좋아하듯이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황제인데요. 당태종도 고구려를 정벌하려다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당태종도 직접 정벌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이 바로 고려인데, 그 나라의 태자가 지금 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 원종한테 나중에 약속을 합니다. 고려는 내가 없애지 않겠다.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조구제라고 해서 이제 쿠빌라이가 고려에게 6가지의 약속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나중에 고려가 계속해서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이걸 내세워요. 너희의 선조였던 세조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다. 니네 선조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리를 만들어주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은, 자, 보겠습니다. 독립국 지위 유지하였으나 원의 내정 간섭을 심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찰관인 다루가치가 파견되어집니다. 다루가치가 파견되어서 감찰을 받고요. 또 군사적으로 만호부라는 걸 설치돼서 군사적 영향력을 원나라가 우리에게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 응방이라는 관청도 설치해요. 응방은 매를 잡고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유목민족들이다 보니까 매 사냥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매를 잡는 관청도 응방이라고 만들게 되어지고요. 자, 두 번째, 몽골의 부마국이 전락합니다. 부마국으로 전락합니다. 고려 왕이 원 황제 부마는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예요. 되면서 왕실 호칭과 관제가 격화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종 있죠? 원종이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원나라 쿠빌라이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태자 충렬왕이 되거든요. 태자와 원세조 쿠빌라이의 딸 간의 결혼을 요청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충렬왕과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대장 공주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죠. 사위가 되니까 장인어른과 사위 누가 윗사람입니까? 당연히 그죠. 장인어른이 윗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가 장인나라, 그리고 고려가 사위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 단계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상황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왕이 어쨌든 누구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원나라 황제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나라 고려 왕으로서는 원나라 황제의 사위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서 원나라 내부에서 고려 왕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목민조의 특성상 후계자를 회의를 열어서 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려의 왕들이 그 원나라 황제를 뽑는 그 회의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까지도 올라가게 되어져요. 자,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관제 격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성육부, 우리나라가 이성육부였죠. 그래서 원나라 이성육부는 황제 국가나 쓰는 거지. 안 돼. 너네 줄여, 낮춰 해서 일부 사사로 줄입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창서성 두 이성은 첨의부라고 해서 일부 하나로 통폐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부, 예부, 병부, 호부, 형부는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라고 하는 사사로 줄이고 공부는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가 축소되어지게 되고요. 또 왕의 이름 앞에 충자 붙이죠.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자 붙이게 되어지고요. 뭐 그 앞에는 뭐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이렇게 조나 종자 붙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황제만 쓰는 거라고 해서 왕이라고 됩니다. 왕은 원래 황제 밑에 있는 제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격화되어지고요. 폐하라고 부르던 것은 이제 폐하도 황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왕에 맞는 전하, 폐하보다 전하는 한 단계 낮은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의해 왕자도 태자가 아니라 세자 이렇게 낮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양의 곡물을 요구하죠. 그래서 금, 은, 인삼, 매 같은 특산물, 아까 매를 잡는 관청, 응방이라는 것도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공료와 환관, 공료와 환관도 요구해서 많은 처녀들과 그리고 이제 환관들이 원나라에 바쳐지게 되어집니다. 물건은 그렇다 치지만 사람들까지 바쳐야 됐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요, 우리나라까지 정벌한 몽골의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에 있는 누구? 그 다음 차례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정벌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죠. 그래서 고려에다가 일본을 정벌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뭘까요? 정동행성. 행성은 뭐 원나라 관제 정부 조직표상 보면은 뭐 관청이라는 얘기예요. 관청.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병무청, 경찰청, 검찰청 같은 청이 있죠. 관청. 그래서 이 행성은 그러한 원나라 이제 관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편하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임시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을 우리나라에 고려에다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바다 건너야 되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배를 만들고 수군을 동원해야겠죠. 이런 관청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네, 일본 정벌을 위해서.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정벌을 하러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출발하는데 두 번 다 실패하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라고요? 네, 태풍이 불어가지고 두 번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태풍이 일본을 지켜줬다라고 해서 이 태풍을 뭐라 부르죠? 신이 보내준 바람, 신풍, 카미카제라고 하죠. 카미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름이죠. 왜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자살 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죠.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또 영토도 많이 빼앗겨 갑니다. 영토 상실,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직접 다스리겠다고. 그러니까 고려가 독립은 유지하지만 일부 지역들은 자기네가 직접 다스리겠다고 가져갑니다. 쌍성총관부는요, 1258년에 그 쌍성총관부 칠령 이북 동북, 우리나라 한반도로 지금 동북 쪽이요. 동북 쪽 주민들이 몽골 편에 붙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이 지배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강화도로 막 도망가가지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땅에서 몽골군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러느니 몽골군한테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실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 동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이성계 알죠?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성계의 아버지가 아니죠. 이성계의 선조였던 할아버지쯤 되는 이한사라는 인물.
이성계의 선조였던 이한사라는 인물이 이때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몽골의 투항에서 천호장 벼슬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쌍성총관부 지역이 몽골의 직접 지배로 가게 되어지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다시 수복을 하죠. 그리고 지금의 평양 서경이 있던 지역, 당시 서경이 있던 지역은 동령부, 1270년에 동령부라는 걸 설치해서 몽골이 직접 지배하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탐라총관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에 이제 말을 기르는 방목장, 원래 말을 기르는 이제 목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뭐 제주도 가면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령부와 탐라총관부 같은 경우는 충렬한 때 금방 되찾지만, 이제 쌍성총관부는 오랜 시간에 원나라가 지배하다가 공민왕이 무력으로 되찾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독립은 이제 고려가 독립은 유지하지만 상당한 내정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 황제가 고려의 왕을 쉽게 교체해요. 그래서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원나라 황제가 너 해 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일도 벌어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왕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막 하기도 해요. 그래서 충렬왕이었다가 아들이었던 충선왕한테 왕이 갔다가 다시 아버지인 충렬한테 가기도 하고, 충수왕이었다가 아들인 충여한테 갔다가 다시 아버지인 충수한테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원나라 맘대로, 원나라 황제 맘대로 너해. 원나라 황제에 밉보이면은 고려의 왕이 중국 원나라로 소환돼요. 야, 너 와, 베이징으로 와 하면 가가지고 거기서 귀양을 가기도 해요. 귀양에 가는 일까지도 벌어지어집니다. 자, 다음에 고려의 몽골폰 유행, 몽골의 고려양 전파에서 어쨌든 몽골과의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교류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몽골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 몽골의 문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소주 많이 들어봤죠.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드시겠죠? 여러분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증류식 술, 약간 지금의 소주와는 좀 달라요. 지금 약간 희석식 물을 탄 거고, 당시는 이제 끓여서 하는 증류식 술인 소주가 들어오기도 하고, 족두리, 연지건지, 그리고 태평소라는 악기 알아요? 이렇게 피리처럼 생겨져 삐삐삐삐 태평소, 이런 것도 이제 원나라부터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또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 궁궐에 갔던 고려 출신 궁녀들이나 황관들이 몽골에 이제 고려의 생활 양식들이나 문화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이제 유행하던 고려의 양식을 고려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천사진 10층 석탑을 좀 보러 와보았습니다. 자,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바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시간당 100명씩 미리 예약을 받아가지고 입장을 시키고 있고요. 철저한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 경천사진 10층 석탑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 원나라 간섭기와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자 주말을 이용해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살펴보면은 높아요. 10층. 네. 자,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물게 화강암이 아닌 대리석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이 좀 촘촘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대리석 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전통 양식과 당시 원나라 간섭을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양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 건축 장식을 섬세하게 표현했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석탑과 좀 달라요. 목조 건축 장식을 약간 돌로 표현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경기 개풍 경천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황해북도 개풍 개성 이쪽인 것 같아요. 이게 자리 잡고 있던 탑이고요. 고려 1348년 충무강 4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국보 제86호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탑 아래쪽 3단의 기단부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당나라 현장법사, 우리 서유기에서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는 분이죠. 현장법사 손오공 등이 인도에서 경전을 구해오는 그런 여정을 그려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탑 신부, 탑의 몸체 부분, 기단부는 이제 탑의 밑에 받침대 같은 거예요. 위에 탑 신부는
여러 장면의 법회, 이제 불교의 예불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새겼고요. 근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요, 1907년에 일본 국내부 대신인 다나카가 일본으로 가져갔다고요. 무단으로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영국의 언론이었던 베데 나중에 근대 배울 때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인이었던 헐버트의 노력,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1918년에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위치하고 있죠. 네, 이렇게 좀 자세하게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주 왔었지만 이렇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봤던 적은 오늘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가 많이 봤던 석탑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세한 모습, 그리고 자세한 구조들이 되게 여러 가지 새겨져 있었던 것이 좀 재미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다르게 원나라 쪽의 양식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좀 이색적인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느 것이나 중에 섞이기 마련, 눈앞띄기 마련이기 때문에 원나라 간섭기라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그런 외부적인 충격, 문화의 외부적인 문화가 또 우리나라의 문화와 함께 섞여서 또 탄생했다는 데서 이런 경천사지 10층 석탑도 우리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국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의 내정 간섭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권문세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의 형성, 친원 세력 플러스 기존 권력층의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서 원나라에 빌붙어가지고 원나라 친하게 지내면서 원나라의 비리 맞추며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마치 어떤 느낌? 그렇죠.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같은 느낌. 그런 사람들의 친원 세력 또는 부원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플러스 원래 기존 권력층도 일부가 권문세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신정권의 일부였던 사람들, 원래 문벌이었던 사람들도 이 권문세족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합쳐져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는데, 친원파에는 되게 친원파는 기존에는 기존 권력층보다는 이렇게 집안 자체가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원나라 말을 되게 잘하는 통역가인데, 예를 들면 조인규라는 사람은요, 원의 황제 앞에서 원나라 말을 너무 잘하는, 몽골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야, 쟤 말 잘하는데 장군 시켜줘. 이래가지고 이제 권문세족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윤수라는 인물은 원래 무례배 집안, 요즘으로 치면 불량배 집안 출신인데 또 어떻게 좀 잘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기씨 집안이죠.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의 황후가 됐던 기황후의 가족들, 대표 기철 이런 인물들이 자기 누이 기황후를 등에 업고선 이제 친원 세력, 나중에는 기철 같은 경우는 국민한테 왕들이 지나가도 왕으로 생각도 안 하고 예의도 안 차리고 인사도 안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민왕이 제거해버리죠. 자, 그런 친원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요, 높은 관직의 독점, 도평의사사를 장악합니다. 도평의사사는, 네, 예전에 뵀던 도병마사 기억나나요? 도병마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고려의 재상이었던 재신과 추미들이 들어가서 국방 외교 문제를 담당하던 그 도병마사가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권한이 더 확대되어지거든요. 그걸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해요. 음서. 과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요. 또한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 기반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막대한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대농장.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가 100평, 200평, 300평 이런 단위가 아니라 산과 산, 강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하는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땅이 넓으면 뭐예요? 땅이 넓으면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럼 누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많은 농민들, 평민들, 양민들을 불법적으로 데려다가 자기 집안의 농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대농장을 만들어서 또 양민들의 노비를 만들어서 자기네 권력 기반, 세력 기반, 경제 기반을 넓히게 되어지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요.
양인들이 세금 내야 되는 양인들이 노비가 되니까 세금도 줄어들죠. 권문세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바탕으로 세금 안 내죠. 이러면서 국가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 뭔가 재정도 부실해지고 양민들도 줄어들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뭔가 국가의 기강이 흔들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침략과 권문세족의 형성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략 9차례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또 잘 항전했지만, 그리고 처인성이나 충주성 전투 이런 것들은 지배층들이 아닌 우리 같은 평민들이 정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항전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선별초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에 어떻게 우리가 간섭을 받았는지, 관제는 어떻게 격화되었는지, 어떤 기구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